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네,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 그만 나오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서 뭔가 거창한 것도 없지만 자꾸 효과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네요. 벌써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일단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국 사람은 밥심이니까 이제 밥을 잘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시고 잠이 정 안 온다 그러면은 뭐 부자병법 옛날 방송 보세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야지 버티지, 안 그러면 병납니다. 오늘 주제 710 대책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려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 효과 분석, 일단 규제 정책의 변천사라고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변해왔는가. 일단은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막강한 대책만 좀 말씀드린다면 파리 대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대책은 파리 정도 잡는 대책이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을 못 잡은 정책이 됐었는데 당시에 파리 대책의 어떤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단기 투기 수요 억제, 단타 뭐 이런 완전한 투자로 치고 빠지는 이런 세력을 규제하고 대신에 장기 투자는 장려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줄 테니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우리 장관님의 인터뷰도 우리가 여러분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걸 시작했고 되려 더 나아가서 장기 투자를 장려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됐었는데 사실 주택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혜택을 더 달라, 좀 더 많은 혜택을 다오 이렇게 정부한테 국가한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장려했고 권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13 대책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 다주택자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진단이 내렸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이제 큰 규제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장기 투자를 장려했었는데 이 장기 투자 혜택을 일정 부분 축소시키게 됩니다. 자, 변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나왔던 12.16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외에도 1주택자라든지 언제든지 유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무주택자분들까지도 이제 예비 유주택자분들까지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천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710 대책에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걸 아예 장려를 철회했고 이제 혜택을 폐지하는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의 대상, 규제의 범위, 규제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자병법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2.16이었나 9.13 때인가요? 전망을 해드리면서 점점 더 강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상식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강한 규제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는 수요 세력의 변천사입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일단은 투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또 투기꾼이라는 어떤 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두 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마치 지금은 적폐, 뭐 투기 세력처럼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근데 단기로 뭔가를 보시는 분들은 투자라고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시장에 유입됐던 선도 세력은 단기 투기 세력자분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이런 수요자분들이 유입이 됐고 그러니까 수요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분들 내 집 하고자 해서 들어왔습니다. 수요자로.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는 차원의 어떤 새로운 수요가 됐던 것이고 또 집이 없던 분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 시장에 어떤 투자 수요 외적인 실수요가 자리매김하면서 그 논란 가슴에 나왔던 대책이 12.16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 규제가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전세라도 껴서 일단은 사두고 나중에 대출은 지금 못 받지만 나중에 꼭 실입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왜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수요는 실수요인데 일단 당장에 대출이 안 나오니 전세라도 끼고 잡아두고
돈 모아서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돈을 빨리 모아서 들어가자. 이런 실수요 갭 투자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 추진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제껏 집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단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냐? 좀 더 무주택자로 기다려주면은 3기 신도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로 좀 저렴한 주택을 청약으로 받았으면 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힘들게 정책을 고안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근거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대책은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가장 큰 본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본질은 돈입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은 금리가 없어요. 이거는 제로금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상 제로금리가 맞고, 또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그 유동성 지표 M1, M2는 몇 주 전 강의 때도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최근 1년 반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 정도가 50년 통계 중에 가장 돋보일 정도로 유동성이 크게 폭증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즉 돈의 금리는 낮고 돈은 많이 풀려 있고,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없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소중하게 모은 돈들, 어찌 보면 이게 어떤 한 가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자유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을 하겠습니까? 금을 사 모으겠습니까? 그나마 제 눈에 보이고 필요하고 또 안전해 보이고 이렇게 또 사실 또 올라 보이기도 했고 오르는 중이었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많이 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요인은 이번에는 부동산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급 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란 우리가 3기 신도시든 뭐든 어떤 대량의 아파트를 앞으로 입주시키는 어떤 그런 공급도 있고요. 새롭게 창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창출하는 게 하나의 입주에 의한 공급이고, 두 번째는 매도인 분들이 이제 팔겠다고 내놓는 게 일종의 또 유통 매물로서 공급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적다라는 것인데, 이게 적다, 적지 않다라는 이견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인데요. 2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뭐합니까? 이미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간 후에는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더욱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전에 많은 의견들을 정부가 취합하고 들어주고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3기 신도시 처음 발표됐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영상 찾아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되기 전까지 분명히 이제 어떤 공급의 공백기가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냐? 사실상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징검다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3기 신도시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참고로 2기 신도시 언제 지정했습니까? 그거 검단 아직도 분양하는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사업이 그렇게 발표처럼 호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사업인데, 그 장기적인 이 변수가 많고 기간적으로 이게 변수가 많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공급 부족이라든지 징검다리, 디딤돌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튼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집값 상승의 본질적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본질적인 요인, 즉 돈에 대한 부분, 금리가 너무 낮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유동성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뭐냐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줘야 되고 정상을 찾아야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어렵겠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고 우리나라만 위기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이 위기 상황인 상황에서 첫 번째 요인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두 번째 요인만큼은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일단은 징검다리 대책을 고안해 내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장의
유통 매물이 너무너무 적으니 유통 매물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써줘야 됩니다. 사실 710 대책을 읽기 전에 요만큼 제가 기대했었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가 더 강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찾아보세요. 내용을 다루는 영상이 많으니까 오늘 효과만 다룹니다. 이제 내년 6월 1일부로 지금 이 비싼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1일 전에 팔게 해서 유통 매물을,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에도 최고 세율이 68%인 상태에서 못 팔고 있는데, 내년도 6월 1일부로 79.2%가 되니까 지금 68.2%에 팔게끔 해서 유통 매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최소한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요인을 받고 이 본질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이거는 정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건 어려운 거라고 보지만, 충분히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단추 하나 처음에 잘못 채울 수 있고, 단추를 하나 잘못 채우면은 그 다음 단추 또 그 다음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됩니다.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5번째 단추를 6번째 구멍에 끼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풀고 첫 번째 단추 다시 껴야 되는데, 지금 이 단추를 계속 껴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국민들과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소통 측면에서 정말 이 710 대책이 나옴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의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권자분들께서 수렴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도, 왜냐면 소통을 중시 여기는 정부 아닙니까? 우리 기존 정부랑은 저는 다를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소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뭐가 그렇게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10 대책 발표된 상태라도 다양한 입장의 국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 정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해설 내용에도 국토부 자료 보니까 소수라면 그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대다수가 아니어서 소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소수자분들이 특별한 어떤 짐을 많이 지게 되는 게 올바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물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많은 심약자분들이 탄생할 것이고, 심약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납부할 그 종부세, 이런 부담에 따른 버틸 수 없는, 소득이 없는 우리 고령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밤잠 설칠 정도로 힘든 상황일 겁니다. 사실 집값이 오른 것은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집값 오른 금액이 소유자분들 통장에 찍히지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다주택자분들부터 해서 소비가 큰 폭으로 급감할 것으로 봅니다. 거의 급감할 거라 보는데요. 소비가 유발되면서 경제가 돌아가주는 게 원칙인데, 이게 소비는 막혀있는 상태에서 증세에서 정부가 뿌려준다. 감히 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라 심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 생각에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서 뛰고 있는 것 같고, 주장 완장을 차고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헤아려 주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그런 매물을 증가하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책의 부작용을 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유통 매물이 너무너무 저도 부동산 하면서 이렇게까지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게 처음 겪어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한 매물 급감, 매도자분들이 팔겠다는 매물을 이 시장에서 왜 이렇게 구경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오를 거니까 난 안 팔 거야. 여러분 제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이 속 사정과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가정사를 제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팔고 싶은데 못 파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 뵙니다. 그분들이 더 오를 거야, 지금 팔면 큰일 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팔고 싶은데 생활이 안 되니까요. 팔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팔 수 없는데, 첫 번째 지금 매물 급감의 원인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다주택자분들 양도소득세가 근 70% 육박하고 있고, 내년 6월 1일이 되면은 이제 79.2%니까 최고세율이 주민세까지 포함하면은 근 80%까지 양도세가 이제 중과됩니다. 팔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그분이 집을 살 때는 그 누구도 어느 시기에 집을 사든 간에 극소수가 아니고서는 집을 산다는 것은 어떤 큰 가정의 큰 결심이고 또 큰 모험이고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값이 설령 떨어진다 한들 그 누구도 나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지켜주지 않거든요. 순순히 자기 판단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60%, 70% 후반대 양도세를 내야 된다.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고자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세는 부의 대물림을 앞당긴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세금이 올라가면 증여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증여의 경우에도 바로 증여받은 분이 수증자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5년간은 매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서울시 전체 주택의 한 10%가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기본적으로 8년간은 매물로 시중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거래 자체를 이제 막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리면서 사시는 분에게 현금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투기 과열지구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재건축에서는 매물이 시중에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 예외를 충족하는 매물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 극히 적은 매물이 한번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가의 재건축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고가의 재건축 매물을 누가 하나 사는 순간 팔 수도 없지만 그 많은 수천 가구 재건축의 시세가 단번에 올라가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가격 형성이 아니라 시장 왜곡으로 인한 가격 형성으로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이, 이거는 장기적인 공급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입주처럼 신규 입주 물량, 서울에서 공급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정비사업이란 재개발 재건축이 뜻하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규제가 너무나 강했죠. 예를 들면은 허그를 통해서 일반 분양가를 많이 눌러서 조합원 분들의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증가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허그를 뛰어넘는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에서 분양하고자 하는 일반 분양 가격을 많이 눌러서 결국에는 조합원 분들이 많은 분담금을 더 내라. 이런 제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위축되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위축되면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또 지연되고 위축이 되고, 새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고 위축되면 기존의 신규 아파트들은 경쟁 대상 물건이 많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시소성이 극대화되면서 또 오르고, 신축이 시소성 극대화로 많이 오르면 그 밑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키맞추기 식으로 또 오르고, 구축 아파트가 또 오르면 그 밑에 있는 다세대 빌라들도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또 오르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 금지로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되면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많은 분양권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건조차도 여러 이유로 나올 수가 없게끔 매물에 구멍을 틀어막기 때문에 매물은 콸콸콸 나와야지 이게 떨어지는데 물방울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지고 있으니 이게 쌓여야지만 금액이 많이 빠질 텐데 쌓일 틈 없이 수요가 많기보다는 매물이 너무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소개를 좀 보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제고가 아니라 규제 강도의 문제로 인식했다. 일단은 이 710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21번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왔던 그 방향성이 정말 문제가 없을까? 이 방향대로 끝까지 갔을 때 정말 이게 해피엔딩으로 집값도 잡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도 하고 웃을 수 있을까? 그거를 담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추려봤으면 좋겠고, 그 의견을 토대로 그동안
정책을 짜왔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으면 좀 방향을 틀어보거나 이렇게 좀 멋있게 정책을 이끌어갔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정부의 판단은 방향에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 했었던 규제가 너무 약했던 게 아닌가. 그 규제를 이렇게 살살 잡지만 그냥 있는 신껏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게 먹힌다. 살살 잡지 말고 꽉 잡자. 이렇게 좀 문제를 인식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수세 위축되면서 소강 국면 들어갈 것이고 다주택 보유한 법인들 매물 같은 것들은 이제 좀 급하게 매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월세 강세와 월세의 대중화에 이 710 대책의 부작용이 크게 기여할 것 같고 전세는 강세 지속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임대 3법 통과가 가시화되는 시기에서 가장 극심한 전세 말도 안 되는 호가 상승의 부작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1주택자 매수가 관건이다. 지금 열세를 주고 있는 것은 제가 12, 16 대책 때는 1주택자 분들이 키를 쥐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열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매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청약을 기다릴지 여기서 시장의 판세가 기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은 매매로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이 계시다면은 본인의 가점을 냉철하게 봐주시기 바라겠고 가점이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 게 맞다라면 그래요 청약을 노려보시면 좋겠고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가점이라면은 매매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고 이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초고가 부동산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저가 주택이 급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720 대책으로 급매 나올 곳들은 고가 형태의 부동산들이고 중저가 주택에서는 그나마 다주택 법인들이 보유한 정도의 물건이 다일 것입니다. 자, 똘똘한 한채 현상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강남이라든지 선호하는 특수지역들의 선호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40평대 이상의 이왕이면은 그러면 그냥 큰 거 좋은 걸로 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똘똘한 한 채의 그 트렌드가 다시 한번 유행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뭐 풍선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신축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재개발 등인데요. 신축 오피스텔, 신축 다세대. 왜 신축이 붙냐면은 취득세가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는 취득세가 세 채 이상부터는 이제 12%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신축 오피스텔과 신축 다세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매수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4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나 4억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그것들이 신축이라면은 그냥 사시면은 3주택 이상자분들은 취득세가 12%니까 이것저것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내셔야 되겠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다라면은 900만 원대 정도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한 1,000만 원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신축이 붙어야지만 이 효과를 볼 것 같고요. 재개발도 당분간 풍선 효과 나올 것 같습니다. 서민주택 공급 축소가 우려된다. 가로치고 취득세 인상 예외가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국민청원에 썼던 내용 중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서민주택 공급 축소 우려된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주택을 살 때 단순히 갖고 있다가 되팔 생각의 어떤 투자나 그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택을 사서 허물고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그 빌라를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LH나 SH한테 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도 그냥 하나 사는 순간 12% 취득세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서민주택 공급 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게 분양가에다 녹든 아니면은 공급 축소가 오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외를 좀 면밀하게 이번 710 대책에서 큰 타이틀이 나왔다면은 그 타이틀 하단에 이 예외를 잘 좀 뒀으면 좋겠고 물론 두시겠습니다만 알아서 잘 두시겠습니다만 놓치실까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서민주택 안정이 가장 큰 숙제니까요.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이슈가 크게 불거질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에서 우리
소급은 없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710 대책을 읽어보면은 사실상 해석상 소급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앞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사업자를 혜택을 크게 늘려줄 테니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먼저 제안한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혜택을 줄 테니 이러이러한 의무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서민들에게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나라가 할 일입니다. 다만 그 공공임대주택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게 동참했고 이게 악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을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많을수록 이 서민주택 지금 현재 전세금액과 월세금액이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기능은 전부 다 무시하고 이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이 집값을 올리는 장본인이네 투기꾼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여기 채팅창의 글처럼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고서 최고의 혜택이다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혜택을 읽어보고 왜냐면 10년 동안 팔 수 없고 임대료도 5%밖에 올릴 수 없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도 이 임대사업 내기 전에 어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우리도 상담하다 보면은 가족분들 중에 어떤 분은 사업자를 찬성하고 어떤 분은 주택임대사업 내면 안 된다 식구들끼리 막 싸우는 과정에서 이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국민들도 한 가정들도 우리 개인들도 고민 끝에 등록을 했으면 지금 어떤 법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이걸 등록할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큰 새로운 추가적인 의무를 지금 와서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지를 이해했고 그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부작용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 것 맞습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법을 한번 만들었다고 내비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만 잘못된 법을 올바르게 바꿀 때는 그 바꾸는 과정도 올바라야 됩니다. 지금 바꾸는 것을 올바르게 바꾸시겠다고 하시지만 바꾸는 과정이 제 생각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가 어찌됐든 소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수는 그 정도 피해를 봐도 된다. 혹시라도 이런 발상이 있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올바른 과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올바르게 바꾸는 과정도 올바르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정책일수록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정책일수록 부작용도 극단적으로 나올 텐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710 대책을 분석한 영상 몇 가지를 봤는데 대부분 뭐 취득세가 많이 오른다, 양도세가 많이 오른다 이런 영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8.2 대책 나왔던 대책에서도 분석해 드릴 때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좀 많이 분석해 드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늘려주겠다. 17년도 8월 2일 대책에서 말입니다. 이번 710 대책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볼게요. 저는 710 대책에서 일단은 제가 이 대책을 딱 읽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머릿속을 많이 차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책 내용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뭔지 아실 텐데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다 흘러 지나가시던데 이거 제법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도심 규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도심권의 어떤 층수 제한이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많이 있고 준주거 지역도 많이 있는데요.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 비율을 지금 서울시 조례로 상향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주거 비율 상향 조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그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뭘 뜻하냐? 3기 신도시 택지 공급가가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3기 신도시 택지 공급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신도시는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땅 장사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땅 장사를 해왔는데요.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는 땅을 평균적으로 140만 원에 수용을 해서 이것을 택지로 바꿔서 공급했던 금액이 928만 원입니다. 땅 장사 아닙니까?
광교의 경우에는 수용 금액 평균가가 116만 원이고 택지 공급 평균가가 856만 원입니다. 평당 가격입니다. 몇 배를 튕겨먹고 있습니다. 물론 택지 조성 원가 들어갑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3기 신도시랑 제가 이것을 어떤 악의적으로 엮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용적률을 올리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용적률이 올라가면 땅값은 당연히 같은 값에 팔지 않습니다. 공급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공급가가 오르게 되면은 분양가도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기 신도시는 정말로 진정으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하겠다면은 전체 분양하지 말고 전체 임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이 3기 신도시 처음 발표 때도 해드렸었는데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맨날 뉴스에는 연일 집값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땅값이 지금 여러분 땅값은 저 집값 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오르고 있는 건 아십니까? 여기 지금 땅값 혹시라도 뭐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뭐 고양시라든지 저 김포공항이 있다라든지 과천이 있대, 저기 하남이 있대, 남양주 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기 신도시 인근에 가서 땅값 한번 발표 전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집값 오르는 것은 땅값 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집값과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집값은 따로 늘고 땅값은 따로 늘고 집은 집이고 땅은 땅이니까 말입니까? 땅은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올라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우리 아까 봤던 그 하얀색 글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무슨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이 나오면 항상 원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710 대책에서 여러분, 주택 공급 확대라는 주제로 몇 줄 적혀 있어요. 용산 정비창 얘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본 게 도심 공유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설명드렸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세 번째 뭐가 나오죠? 도시 주변 유휴 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겠다. 이게 나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 세 번째 요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내용 봤죠? 유휴 부지 제 생각에는 어디서 이제 저런 신규 택지를 나올 것이냐. 일단은 창동 차량기지. 네. 창동역과 노원역이 있다. 창동 차량기지. 여기가 지금 창동 차량기지입니다. 이쪽이. 요쪽.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광운대 역세권이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이쪽. 광운대 역세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 광운대 역세권. 그 다음에 신내 차량기지 이쪽 좀 맺혔죠. 이쪽은 이쪽 그리고 망우역이 있대. 이쪽이 망우역이 있답니다. 지금 망우역이 있대. 망우역이 있대. 그리고 시내로 많이 들어와서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있대. 이쪽 자리 끝내주는 자리죠. 이쪽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 여기가 구로 차량기지입니다. 지금 이쪽 그 다음에 방화와 개화 차량기지 방화랑 개화 차량기지 방화 차량기지는 위치가 엄청나게 좋죠. 한강변에 요쪽 그리고 수색 차량기지 이쪽이 수색 차량기지입니다. 이쪽이 상암동 이쪽이 수색 뉴타운 입지 끝내주죠. 수색 차량기지 지금 알려드린데 네, 잘 메모하셨죠? 보세요. 잘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대책을 읽을 때는 글씨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인데 정비사업 활성화란 말이 나와요. 이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또박또박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정비사업 활성화? 그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은 무산된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협이 들어갈 것이고요.
공공재개발 하자. 무산된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갈 것 같고, 공공재건축은 일단은 정말 큰 면적이면서 아직 시작 안 한 재건축 단지들 모여있는 곳들을 타겟 삼아서 주민협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정비사업 활성화의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뭐 면해주겠다라든지 어떠한 뭔가를 주면서 임대주택을 조금 뭐 어떻게 하면서, 그쵸?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대신 임대를 뭐 이렇게 좀 지어라. 어떻게든 하면서 이렇게 건드릴게. 이런 것들이고, 아마 요 대규모 면적, 요런 공동재건축은 저기 동북권 쪽에서, 뭐 노원 일대에서 이런 어프로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유휴부지, 국가시설부지, 신규택지 추가 발굴 방금 말씀드렸죠. 각종 차량부지와 차량기지와 역세권에 있는 그런 땅들. 그리고 용산 정비창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뭘 뜻하냐? 일단은, 여기 추진이 임박했구나. 그리고 토지거래구역, 토지거래 지역이 확대되겠구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확대되면은, 포함되면은, 실입주자 외에는 못 사죠? 대신 용산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빌라 정도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로 매수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부자금법 멤버십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부자금법 멤버십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와 무료 강의를 나눠서 하는 건데, 자, 이게 좀 많이 올라온 댓글을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속내가 드러났다. 월 12만원 말도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연 12만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일단은 부자금법 멤버십은 유료 서비스예요. 먼저 아셔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료 멤버십 영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 앞으로의 그 영상들의 수준이나 마음가짐이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멤버십이 생겨서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무료 영상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찍어온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동안 못 찍어온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동안 못 찍어온 영상. 그리고 유료 멤버십 영상은 대면 상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첫째, 못 찍어온 영상이 뭐냐면은, 우리 대면 상담 때 묻는 게 뭐죠? 제일 많이 묻는 게, 나 지금 무슨 아파트 사야 돼요? 나 재개발 뭐 사야 돼요? 나 재건축 뭐 사야 돼요? 나 오피스텔 어디에 사야 돼요? 나 다세대 빌라 1억 이하로 사야 되는데 어디 사야 돼요? 자, 뭘 사야 되냐에 대한 물건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오시지 않도록 이 물건에 대한, 아파트는 어디가 좋고 이게 좋고요, 그것을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꼭 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 영상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습니다. 송파에 무슨 아파트를 사세요? 은평구에 무슨 재개발을 사야 돼요? 이런 방송으로 지금 이 부자금법에 간다라면 그거는 옳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그런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건 방송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예전에 영상 보시면은 그 저평가 대형 아파트 60선인가 50선인가에서 그 작년에 찍은 영상입니다. 저평가 대형 아파트들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답만 드리는 단지를 그냥 막 찍어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은 내렸습니다. 왜 내렸죠?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모 언론사에서 시장 왜곡 현상이라고 하면서 저희 유튜브를 캡처해서 뉴스 기사거리에 썼습니다. 적폐를 양성하는 유튜브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입장도 조금 헤아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못 찍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그리고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 제가 지금 3개월이 넘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뭔가 급해서 물어봐야 되는 분이 석 달을 기다려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분이 물어볼 만한 질문이 지금 유료 영상으로 이미 올라가 있다라면 그 영상 보고 이분이 안 오셔도 되고, 비싼 상담료 안 내도 되고, 서로 시간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또 오셔서 상담해라고 전화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지금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본색이 드러났네. 여러분, 저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인데, 돈을 정말로 이 지금 유료 콘텐츠로 돈을 막 엄청나게 벌 생각이라면은, 일단은 바보가 아닌 이상 유튜브에 월 12만짜리가 없는 거 압니다. 금액을 낮추고 등급을 다양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멤버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했겠죠. 많은 사람이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멤버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멤버십도 매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영상에 최대한 상담 때 많이 올라오는 질문,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첫 번째 영상에 오늘 올린 것입니다. 나는 서울에 이 시내 근처에 집이 필요해요. 근데 매매가가 탈탈 털어서 내가 7억이 넘으면 안 돼요. 꼭 아파트여야 돼요. 면적은 30평대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서울 시내 근처 중심부에 7억 이하로 30평대 구축 아파트를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 있는 아파트를 이 영상에서 제가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공개하는 게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방송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해왔던 방송을 유료로 가는 것입니다. 제발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심한 욕설은 욕설은 삭제했습니다. 왜냐면은 욕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설은 삭제했고 그냥 어떠한 그 비판도 다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가시면 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푸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부자병법을 그 단순한 어떤 부동산 유튜브의 예능으로 봐주셨던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어떤 이 부동산을 빨리 결정지어야 되는 생사가 걸린 사람 입장에서 3개월을 기다려라. 근데 그분의 어떤 해답이 간단한 영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면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이 풀릴 만한 영상이 맞다면은 결제하고 그만두면 되는 것이 그 다달이 낼 필요 없는 영상입니다. 오늘 유료 영상에 올린 내용도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불필요하게 매월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필요한 분들 듣고 움직이시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재미로 또 영상으로 뭔가 풀리는 차원으로 어떤 내가 판단함에 있어서 정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정도로 봐오셨던 분들은 그냥 쭉 보셔도 절대로 허접한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해서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동안 추천드렸던 부동산들, 이런 대면 상담에 추천드렸던 부동산들 투자 수익률을 만약에 공개한다면은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네, 그런 얘기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잘합니다. 자랑한 적도 없고 말입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이 일반 어떤 그 똑같은 업자의 입장으로 저는 일하고 있지 않다고 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담료 상한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자유경제 시장에서 가격 결정의 자유 권한은 저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 지식도 일종의 자산이에요. 그 상담하다 보면은 1년, 2년을 헤매다가 왔는데 30분 상담 만에 답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당황하세요. 내가 1년, 2년을 헤매고 못 찾은 답을 이 30분 상담에서 추천하는 아파트를 정말 사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답을 못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파트 하나 추천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적 재산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파트 하나 추천해 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했고 정말 많은 것을 봐야 됐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그런 그 댓글에 제가 전혀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서로 불편한 감정 가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뭔가 오해하시는 게 아니냐. 네. 그 영상을 쭉쭉 올릴 건데 갑자기 막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동안 충분했다고 막 이렇게 글을 쓰시길래 황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는 또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픈 친구들 도와주는 도서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 구매 방법 다 적혀 있고,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1, 2분짜리의 이런 도서 홍보를, 그것도 아픈 어린이 친구를 돕는 도서 홍보를 지겹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해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부자병법 구독자인 게 좀 창피하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피를 토해 목에다 씌워가면서 이런 강의하는 게 사실 스스로 되게 회의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 그리고 오늘 그게 있었어요. 그 국민청원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710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민청원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뜨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보완을 건의드립니다 라고 했고, 벌써 1200명이 들어와 주셨네요. 여기 그 국민청원 들어가셔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번호가 981번인가 그럴 거예요. 2번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보셔도 되고, 이 부자병법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드렸던 약속, 다짐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모르겠고, 저는 내 구독자만 지키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찍고 있다라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셔왔던 방송만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하심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었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방송을 보는 것 차원에서 끝날 수가 없는 사정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구태여 저런 멤버십 가입해서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방송을 유료로 감추는 게 아니라 안 해왔던 방송을 유료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새 보면은 집이 없는 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이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웃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온 국민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먹는 걸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내일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일 지방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서 빨리 자야 되는데 일단 1시간 동안 토해냈어요. 서로 좀 위로를 해주시고 힘든 시국에 억지로라도 좀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나중내 하면은 정말 나 죽어요. 그래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잘 먹고 억지로라도 잘 먹고 억지로라도 잘 자자. 그 마지막 710 대책의 분석으로 잘 먹고 잘 자자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끝으로 부자농법 유튜브 채널에서요, 요거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병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여임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실내에서 촬영하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 우리가 1차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조만간 2차, 3차 2천만 원 단위로 계속 후원을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2층 본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사랑의 열매 측에서 많은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네. 이 도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사줄 테니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고 많은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여임의 가족분들이 크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부자병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함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책을 한번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용기 내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누나가 되었어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구입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